제가 준비한 세 번째 강의인 싱플러그 연동 실습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근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이번 강의를 혹시 진짜 이 강의 때문에 오늘 강의를 참석했다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 계시나요? 아, 네, 없으시길 바랬는데 약간 부담감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요, 저희가 오전 시간까지는 이제 로라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과 실제로 로라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싱플러그 포털에서 이제 간단하게 디바이스 로그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이번 오후 강의 때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서버 쪽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싱플러그에서 로라 디바이스가 보낸 데이터를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또 오전 내내 궁금하셨던 어떻게 하면 디바이스를 제어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강의 내용으로는 지금 제가 준비한 목차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SKT의 싱플러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릴 거고요. 이 싱플러그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쪽 AP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설명을 드리면서 실제로 이제 그 서버 쪽을 구현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서버를 구조화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만든 예제가 있어요. 그 예제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아니면은 제어하는, 이런 식으로 오후 강의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싱플러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오전에 가입은 다 하셨죠? 저도 좀 전에 가입해서 디바이스 등록까지 좀 해놓은 상태인데, 일단 싱플러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IoT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는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하지만, 보통 IoT라고 하면은 뭐 디바이스, 그러니까 things에 인터넷이 연결돼서 뭐 다른 외부에서 유저가 그거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아니면 제어하거나, 아니면은 디바이스들끼리 통신을 해서 뭐 서로 뭐 그런 원격에서 스스로 분석하고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보통 IoT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바이스와 아니면 디바이스와 유저 간의 연결이 될 때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싱플러그가 그 가운데 그러니까 IoT 플랫폼이라고 해서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아니면 디바이스와 유저 사이에 연결해주는 저 위치에 해당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싱플러그가 그래서 디바이스들끼리 서로 연결을 해주고,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거나 유저가 데이터를 분석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이런 플랫폼이 싱플러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싱플러그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이제 서비스 개요가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왼쪽으로 보시면은 뭐 로라나 뭐 기존의 뭐 LTE 아니면 와이파이나 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로라 때문에 오신 거죠. 기존에 그러니까 싱플러그 자체만은 독립적인 서비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독립적인 싱플러그라는 서비스가 있고, 로라는 이 싱플러그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이드, 그러니까 디바이스 쪽에서 접속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TCP/IP 위에 뭐 HTTP나 MQTT만 지원이 되는 그런 디바이스라고 하면은 어떤 디바이스든지 접속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오른쪽 사이드에서는 뭐 싱플러그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을 해서 뭐 자체적으로 서버를 구현하시던지, 아니면 뭐 스마트폰에서 다이렉트로 접속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다른 디바이스와 연동을 해서 디바이스들끼리 통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현하실 수 있게 쉽게 API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왼쪽과 오른쪽 그런 API들을 싱플러그에서는 1M2M이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 1M2M이라는 프로토콜은 다시 한번 나오지만 뭐 일단은 접속하는 방식으로는 HTTP랑 MQTT 두 가지 방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1M2M이라는 거는 뭐 기존의 IoT나 뭐 M2M 이런 데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모아서 표준화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한다면은 디바이스를 등록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유저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커넥션을 관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을 하고 있겠고요. 네, 어플리케이션 사이드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디바이스 단에서는 디바이스 쪽 어플리케이션, 여기서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API에서는 디바이스를 등록하고 디바이스를 전송하고 아니죠. 디바이스를 등록하고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API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반대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 쪽 API에서는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아니면 또 디바이스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제어 명령을 내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API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1M, 2M, 그러니까 표준화 IoT 표준 프로토콜이 나오기 이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기존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IoT 서비스를 개발하실 때 뭐 솔루션마다 각각의 뭐 프로토콜이 벤더마다 프로토콜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새로운 디바이스를 추가하시거나 뭐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실 때 그럴 때마다 뭐 추가적으로 인력이나 시간이나 이런 개발하시는데 리소스가 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IoT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와 디바이스 사이에 프로토콜이 표준화되면서 이런 리소스들이 좀 약간 감소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보시면 A 디바이스랑 A 서비스랑 기존에 연결되어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서비스만 만드는 회사였는데 기존의 디바이스 개발 역량이 없다라고 했을 때, 뭐 기존에 개발된 다른 회사의 디바이스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미 다 개발이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 그 상태에서도 뭐 다른 회사의 다른 벤더의 디바이스를 추가한다거나 이런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1M, 2M 같은 경우에는 IoT 표준화 프로토콜인데, 일단 전 세계의 이제 IoT나 M2M 분야의 표준화 단체들이랑 국내에는 이제 TTA랑 SK텔레콤에서 이런 표준화 작업에 참여를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뉴스 기사를 캡처한 건데요. 이 1M, 2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저희 현재 하고 있는 SKT 띵플러그 이외에도 뭐 KT나 LG U+나 뭐 다른 통신사의 IoT 플랫폼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1M, 2M 쪽으로 인증받거나 이런 쪽으로 호환되게 개발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이것 말고도 뭐 중소형으로 IoT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는 업체에서도 이런 1M, 2M으로 1M, 2M이 호환되게끔 개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직 이제 하시려면 1M, 2M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플러그 리소스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근데 이건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전체적인 구조죠. 여기서 이 그림과 매치를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싱플러그가 있고 디바이스랑 띵플러그 사이에 이제 네트워크 서버가 존재하게 되는데, 물론 저기 게이트웨이도 있겠죠. 아까 오전에 설명드렸던 게이트웨이도 있겠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 이런 앞에 절차들은 사실 필요가 없겠고,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디바이스가 데이터를 보내고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제어 명령을 보내고, 사실 이 아랫단에 있는 이 두 가지만 사실 필요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싱플러그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네 가지 리소스를 활용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를 보내거나 아니면 제어를 하거나 이런 동작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설명드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지금 로라를 제외하고 다른 뭐 와이파이나 뭐 LTE나 이런 쪽으로 연동되는 디바이스들은 저기 지금 네트워크 서버가 해주는 기능들을 직접 해주셔야 돼요. 그 말은 이런 리소스를 생성을 디바이스 단에서 하나하나씩 일일이 해주셔야지 싱플러그랑 연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그 설명이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혹시 이 그림에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이게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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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기존에는, 그러니까 기존에 뭐 MQTT나 HTTP 베이스의 다른 디바이스들 있잖아요. 싱플러그와 연동하기 위해서는 저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 로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이렉트로 뭐 TCP/IP 망에 접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트워크 서버 단에서 저걸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했었던 디바이스 개통 절차를 진행을 하시면은 개통하시고 최초에 이제 리얼 조인을 하신 단계에서
네트워크 서버는 이런 네 가지 리소스를 싱플러그 쪽에 생성을 해주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아까 전에 처음에 조인하셨을 때 네트워크 서버에서는 그 디바이스에 대한 리소스를 싱플러그에 생성을 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네. 싱플러그에 관련된 규격서나 이런 것들은 오픈이 돼 있나요? 아니면 가입을 해야만? 규격서, 그러니까 API 다큐멘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API든. 네, 그런 거는 지금 싱플러그 사이트 뭐 개발자 지원 아까 전에 네. 다운 받을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네, 간단한 뭐 API 테스트나 이런 것들 다 하실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싱플러그에 대한 네. 어떤 가입 조건이나 네.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간단한 정보를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가입 조건이요? 네. 지금 접속하신 사이트는 일단은 뭐 개발용이라고 해서 지금 계속 그냥 무제한으로 오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실제 상용 네트워크, 상용망에 접속하시는 거는 아마 그 문서 API 문서상에 나와 있긴 한데 뭐 그러니까 SKT 쪽이랑 협의를 하셔서 뭐 아이디 발급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서버에 보면 CSE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네. 그거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방금 제가 좀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리소스의 그러니까 트리라고 하는 구조가 자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은 노드라는 거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리소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어떤 게 포함되냐면은 실제로 이제 디바이스 아이디, 그러니까 앞에서 했었던 LTID라고 하는 아까 앱 UI랑 디바이스 UI를 합쳤었던 거 있잖아요. 그 앱 UI에 대한 정보랑 이제 실제로 이제 디바이스를 제어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디바이스를 제어를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리모트 CSE라는 거는 논리적인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디바이스가 데이터를 싱플러그 저장했을 때 그런 정보들이 이제 저장되게 돼 있고요. 그런 것들이 리모트 CSE의 역할이고 이제 MGMT CMD라는 게 제어를 하기 위한 리소스예요. 디바이스를 제어하기 위한 리소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해 주셔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를 직접 하나하나 생성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근데 로라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단에서 그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서버에서 미리 생성을 해준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로라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 하나랑 매니지먼트 커맨드도 이미 정의되어 있는 4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싱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이 컨테이너 개수랑 매니지먼트 커맨드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로라는 특성상 네트워크 서버에서 컨테이너 하나랑 매니지먼트 커맨드를 4개를 미리 생성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것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약자요? 그래서 약자까지는 커먼 서비스 엔티티라고 하시네요. 네, 그리고 컨테이너 안에는 이런 컨텐트 인스턴스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요. 이게 그냥 실제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디바이스에서 올린 데이터가 컨테이너라는 폴더 안에 이게 파일이 하나씩 생성되는 식으로 컨테이너 인스턴스라는 데이터가 하나씩 생성이 되고 우리는 이제 이 컨텐트 인스턴스를 조회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조회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네. 무한대로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네. 일단은 지금 개발 서버랑 상용 싱플러그랑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단 개발 서버에서는 컨텐트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4주 정도를 일단 SKT DB 쪽으로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용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틀 정도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데이터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앱 서버 쪽에서는 최대한 빨리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앱 서버 쪽에 이제 DB 쪽으로 저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매니지먼트 커맨드 4가지가 네. 생성이 네, 맞습니다. 그거는 네? 커맨드가 예를 들면 리셋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그 아까 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이제 제어 명령이 하면 메시지 포맷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디바이스 리셋이랑 뭐 익스텐드 커맨드랑 뭐 즉시 보고나 주기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정의가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네 가지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리소스를 사실 모르셔도 되지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이런 API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실 때 좀 약간 먼저 이해를 하고 보시면은 좀 약간 편해 보이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볼 때 하나도 몰랐었는데 이렇게 저 트리를 좀 약간 이해를 하고 보면은 좀 약간 편하더라고요. 제 사용을 테스트를 할 때 어떻게 보시냐면은 실제로 여기 보이시는 이게 여기 지금 LTID가 3777로 끝나는 디바이스에 최신 데이터를 조회하는 HTTP 리퀘스트 포맷 그 주소 어드레스거든요. 이 주소를 보시게 되면은 제일 이게 최 루트에 앱 EUI가 있겠고요. 그 아래 버전 정보가 있겠고 이거 그림이랑 매치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신 데이터를 조회하는 건 제가 아까 전에 이 컨텐트 인스턴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아래 리모트 CSE 아래 컨테이너라는 거 아래 이제 레이티스트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이 레이티스트는 그냥 가상 리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컨텐트 인스턴스 중에서 가장 최신의 리소스를 가리키고 있는 그냥 그런 가상 리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쿼리를 보내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저 디바이스에서 올린 가장 최신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네트워크 서버에서 임의로 생성해 놓은 컨테이너 이름은 로라고요. 이 컨테이너 이름은 로라라는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생성된 거고 매니지먼트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개 네, 디바이스 리셋과 뭐 익스텐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랑 이런 주기를 변경할 수 있는 거랑 이제 즉시 데이터를 전송해달라 이런 식의 네 가지 커맨드 타입의 제어 명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정보를 제어 정보를 디바이스 단에서 받았을 때는 저 정보를 이제 시리얼로 이제 MCU가 받게 되겠죠. 이제 그걸 가지고 MCU를 직접 제어를 해서 모듈과 MCU를 리셋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맞는 동작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싱플러그 AP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폴링, 그러니까 최신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2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어떤 상황에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 폴링과 서브스크립션이라고 되어 있죠. 폴링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 전체 구조에서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쪽가 싱플러그에서 오른쪽의 API에 대한 싱플러그와 앱서버 사이의 API에 대한 내용이고요.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폴링과 서브스크립션 그러니까 2가지 방식으로 디바이스의 최신 데이터를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폴링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앱서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앱서버는 이제 싱플러그에 접속해서 개발하실 앱서버 쪽 그러니까 그 개발사 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서버 그쪽을 계속 말하는 거고요. 이 앱서버 쪽에서 HTTP get 메소드로 계속 이제 최신 데이터를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폴링 방식이 되겠고요. 이 폴링 방식의 특징으로는 일단은 내가 원할 때, 그러니까 앱 서버에서 원하는 타이밍에 디바이스의 최신 데이터를 조회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기 때문에 앱 서버랑 그러니까 앱 서버에서 내가 폴링을 하는 주기랑 디바이스에서 실제 이제 데이터를 올리는 주기랑 이 주기가 차이가 나게 되면은 어느 경우에 따라서 데이터가 유실될 수도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서브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서브스크립션을 싱플러그 쪽으로 리소스를 등록을 해놓게 되면은 싱플러그 쪽에서 앱서버 쪽으로 자동으로 푸시를 해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시간,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싱플러그 쪽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즉시 내 앱서버 쪽에선 그거를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고요. 폴링이 네. MQTT가 폴링이 돼요? 네, 됩니다. 그러니까 MQTT 자체는 일단 커넥션이고요. 네. 커넥션을 한 상태에서 저런 최신 폴링 방식으로 계속 이제 그러니까 퍼블리시를 해주게 되면은 다른 토픽으로 이제 그 최신 데이터가 들어와요.
네, 일단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놨는데 뭐 다르게 아니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일단 폴링 방식에 대해서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디바이스를 가정을 해볼게요. 저 디바이스는 트래커고요. 자동차에 달아서 지금 이 근처 분당 이 주변을 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디바이스가 처음 데이터를 보냈어요. 지금 현재 위치는 분당구 순회동입니다. 이렇게 보냈으면 앱서버 쪽에서 이거를 조회를 하겠죠. 지금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 데이터가 지금 앱서버 쪽으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주기랑 다를 경우에는 뭐 디바이스 쪽에서 분당구 정자동을 지나서 백현동으로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앱서버 쪽에서 지금 현재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은 백현동이라는 데이터를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정자동이라는 위치 데이터를 그러니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폴링을 할 때 데이터를 유실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이런 개념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 폴링 방식의 특징으로는 이 전체적인 서비스의 주기가 이 앱서버 쪽에 있겠죠. 앱서버에서 내가 폴링하는 주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전체적인 시스템 주기가 정해지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되겠고요. 서브스크립션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최초에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면 알려달라고 하는 서브스크립션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이 서브스크립션 등록을 디바이스에 대해서 서브스크립션 등록을 해놓게 되면은 이제 이 디바이스 쪽에서 이런 정보들을 띵플러그 쪽으로 저장을 할 때마다 거의 실시간으로 앱서버 쪽으로 푸시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서브스크립션 방식의 특징으로는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의 주기가 이제 디바이스의 데이터 전송 주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방식에 대해서는 그건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HTTP,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접속 방식에는 HTTP와 MQTT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중에서 HTTP로 내가 이제 최신 데이터를 조회하고 서브스크립션을 등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HTTP로 최신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메소드로 리퀘스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예제로 했을 때 보여드렸던 그 포맷인데요. 이렇게 지금 get으로 지금 최신 데이터에 대해서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은 지금 자동차의 현재 위치는 순회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위치를 리스폰스로 받게 되겠고요. 네,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1M2M 표 규격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받게 되겠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요.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일단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CT라고 되어 있는 거랑 이 con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 두 가지에 대한 정보인데, 이 CT라는 거는 이 데이터가 생성된 서버의 시간, 띵플러그에 저장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create time이라고 해서 디바이스가 생성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con이라는 게 여기 이제 co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어서 유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랑 매치시켜 보면은 분당구 순회동이라는 위치 정보를 뭐 이런 식으로 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브스크립션을 설명을 드리면은 좀 전에 여쭤보셨던 서브스크립션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서브스크립션 등록은 좀 약간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아무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주의하실 점은 여기 이제 NU라는 필드가 있는데, 이 NU에 이제 내가 지금 전송 푸시를 받을 서버에 URL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저 URL 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푸시를 해주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내 서버의 IP가 뭐 이렇게 되겠고 5000번 포트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은 그쪽 서버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푸시를 해주게 됐습니다. 네. 네, 이거는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저 앱 EUI가 네. 디바이스마다 다 다르잖아요. 앱 UI는 같을 거예요. 네. 네. 디바이스 EUI요? 네, 지금 제가 DVID라고 돼 있고 막 LTID라고 해서 말씀드려서 약간 헷갈리실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지금 계속 DVID라고 되어 있는 게 아까 전에 계속 등록하셨던 LTI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질문이 어떤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여러 개 있으면 여러 번 다 해줘야 돼요. 네, 이거는 디바이스마다 한 번씩 등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뭐 이걸 뭐 트리를 이해하시면 뭐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게 이걸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이 지금 이 서브스크립션을 생성하는 것 자체 위치가 이런 컨테이너 아래에 이제 자식 리소스를 생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에 이 로라라는 컨테이너에 있는 데이터를 달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라서 이 디바이스는 디바이스마다 계속 생성을 해줘야 돼요. 네, 이렇게 아무튼 서브스크립션을 등록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알았다, OK라고 하죠. 200OK나 뭐 404 이런 식으로 응답이 올 텐데 OK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응답이 올 거예요. 뭐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전에 NU 필드를 보셔서 내가 제대로 등록을 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디바이스마다 네. 앞에 페이지 보면은 네. NM이라고 있는데 서브네임이라고 있거든요. 네. 아, NM이요? 서브네임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서브스크립션을 디바이스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에 뭐 상용 서버 기준으로 5개 정도까지 생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하나당 뭐 어떻게 보면은 5개의 서버 쪽으로 동시에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개발 서버는 2개까지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테스트 하시는 서버는 2개까지 되어 있긴 한데요. 아무튼 동시에 뒤에 데이터가 생성이 됐을 때 2개까지 보낼 수 있다. 동시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른 서버로 두 개. 네, 서브스크립션을 2개를 다른 서브스크립션을 생성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서브 네임을 임의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뭐 테스트 1이라고 했을 때 테스트 1번은 뭐 A 서버로 보내게 되겠고 테스트 2 서브스크립션은 뭐 B 서버로 보내게 되겠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네. 서비스가 있는데 아까 처음에 SKT 템플러그는 데이터를 계속 저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은 서버 A한테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보내고 근데 얘가 어떻게 PC가 다운됐거나 점점이 됐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백업 서버를 하나 둬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메인 앱 서버한테도 보내고 내 백업 서버한테도 보내고 그런 용도로 이제 활용이 됩니다. 저 이때 보면 서버 URL을 넣어주잖아요. 네. 서버 URL이랑 서브네임이랑 매칭을 해서 그런 식으로. 아니요. 좀 나중에 한번 실제로 예제를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이 NM이라는 거는 그냥 이 리소스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컨테이너 이름이 로라잖아요. 이런 로라라는 이름의 리소스를 생성한 것처럼 서브스크립션을 뭐 테스트 1이라는 리소스 이름으로 생성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브스크립션 이름 테스트 1이라는 서브스크립션을 생성을 하는데 그 서브스크립션 1은 뭐 A라는 서버 쪽으로 푸시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리소스를 생성을 하게 되겠고 또 하나 추가로 생성하실 때는 뭐 테스트 2라는 서브스크립션을 생성을 하고 두 번째 서브스크립션은 뭐 다른 B라는 서버 쪽으로 푸시를 해줘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최대 2개까지나 테스트 서버에서 2개, 상용 서버는 5개까지 됩니다. 네. 웹서버에 인증이 걸려 있으면 어떻게 하죠? 네? 웹서버에 네. 인증을 해서 접속해야 되는 경우가 플레이는 여러 나라에 네, 맞습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앱 서버 쪽이 서버가 되겠고 이 싱플러그 쪽이 클라이언트 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앱 서버 쪽에서 뭐 다른 접속할 수 있는 포트나 IP나 이런 것들이 오픈되어 있어야지 가능하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에 대한 방식은 뭐 좀 이따 뭐 케이스 스터디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뭐 MQTT를 하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은 이제 여기 앞에 까만색으로 되어 있지만 HTTP라고 되어 있어서 서버 IP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진짜 MQTT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MQTT 같은 경우에 일단 이번 강의에서 진행을 하지 않을 거고 뭐 필요하신 경우에는 뭐 따로 문의를 주시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응답을 받게 되겠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는 포맷은 뭐 이런 식으로 푸시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폴링을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이런 CT랑
뭐 con, con 필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의 생성 시간이랑 이런 내용, 컨테이너 유저 데이터의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파싱해서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네. 이제 지금 말씀드린 뭐 폴링이랑 서브스크립션, 뭐 HTTP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 오픈하우스 진행하면서 좀 많은 업체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 내용이고, 실제로 지금 여기 포함되지 않은 케이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한번 뭐 우리는 어떻다라는 걸 알려드리면은 저희가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장 일반적으로 지금 제안하는 케이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일반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앱 서버를 이런 개발하실 역량이 된다라고 봤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 앱 서버 쪽으로 뭐 IP랑 포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바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픈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럴 때는 뭐 서브스크립션을 이용해서 HTTP로 서브스크립션 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일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앱 서버 쪽에서 구현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 서브스크립션 바인딩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제가 서브스크립션 등록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랑, 실제로 이제 데이터 푸시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 처리하는 내용, 이런 정도의 개발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개발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케이스로 이제 공인 IP, 그러니까 서버 자체에 IP가 뭐 안 된다거나, 공인 IP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인바운드 할 수 있는 포트가 오픈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반대 MQTT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이 MQTT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앱 서버 쪽이 클라이언트가 되겠고, MQTT 클라이언트가 되겠고, 이 싱플러그 쪽이 MQTT 브로커 쪽이 될 거니까, MQTT 서버라고 말씀드릴게요. MQTT 서버 쪽이 될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포트가 오픈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MQTT를 추천을 드리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앱 서버 쪽에서 개발하실 내용은 뭐 MQTT 프로토콜, MQTT 커넥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랑 서브스크립션 바인딩,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개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공인 IP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서버 그러니까 필요는 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IP가 없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로컬망 같은 경우는 사설 IP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부적으로는 뭐 공인 IP를 쓰고 있겠지만 내 서버는 사설 IP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케이스를 일단 적어놓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앱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앱 서버 없이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이렉트로 접속을 하고 싶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과 마찬가지로 이제 MQTT로 서브스크립션 하는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내용은,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앱이 실행돼 있을 때랑 안 돼 있을 때랑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앱이 실행됐을 동안에는 MQTT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동안에만 데이터 푸시가 들어올 거거든요. MQTT 커넥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그리고 커넥션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가 안 들어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MQTT 쪽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경우에도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뭐 앞에서 계속 설명드린 서브스크립션을 바인딩하는 작업이랑 뭐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 이 정도를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떠한 서비스, 예를 들면 뭐 LTE나 뭐 다른 와이파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해서 기존에 이제 서비스가 구축이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난 앱 서버에 추가적인 개발을 하지 않겠다, 그냥 그 네트워크만 뭐 다른 네트워크에서 로라로 바꾸겠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앱 서버와 싱플러그 사이에 브릿지라고 하는, 이름은 저희가 정한 거긴 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하는 서버를 하나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뭐 지금 이 앱 서버랑 같은 PC에 같은 디바이스에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별도로 존재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그렇게 되겠고,
이 경우에는 뭐 앞에랑 계속 마찬가지로 서브스크립션을 계속 추천을 드리고요. 브릿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띵플러그 쪽으로는 서브스크립션에서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수집받은 데이터를 이제 이 앱서버 쪽으로, 앱서버에서 원하는 데이터 포맷으로 변경을 해서 푸시를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서브스크립션이 아니라 폴링 방식을 사용하는,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뭐 테스트 하실 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런 간단한 API 테스트를 하실 때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앱 서버 쪽에서 이제 디바이스 쪽에서 예를 들면은 올리는 데이터가 하루에 한 번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뭐 계속 그런 이벤트 처리를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앱 서버 쪽에서 원하는 시간에 내 데이터만 얻어가면 되겠다, 그런 케이스에서만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서버 개발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네.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이제 예제로 진행을 해볼 건데, 혹시 그 전에 질문 사항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버 사용량 제한이라는 게 사용량 제한이요? 웹서버라고 하네. 아, 싱플러그 서버 말씀하시는 거죠? 사용량 제한은 일단 그 개발 서버 기준으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한이 있는 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몇 밀리세컨 안에 뭐 쿼리를 몇 번을 보낸다, 이럴 때는 뭐 블락을 하루 정도 블락인가 몇 시간 블락인가 이런 식으로 그런 블락킹 하는 게 있긴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일단은 개발 서버 기준으로 제한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상용 서버는 뭐 과금이나 이런 게 있겠죠. 네. 그럼 개발 서버를 이용해서 개발을 다 끝내 놓으면 네. 나중에 뭐 특별히 상용 서버로 이전을 한다거나 이런 거 네. 없이 그냥 과금만 하면 그때부터 상용화를 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긴 한데 일단 근데 플랫폼 어드레스가 달라요. URL이 좀 달라요. 그 정도만 변경해 주시면은, 그러니까 테스트 서버랑 그 상용 서버랑 URL이 달라서 그 부분 정도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싱플러그 자체는 그러니까 돈을 내실 필요는 없고요. 네. 아까 과금이라고 하신 거는 통신 요금 과금 말씀하시는 아, 그 로라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라 과금. 로라 통신 네. 요금. 그러니까 로라랑 연동하실 경우에는, 자체는 그러면 그냥 무료 클라우드 서버라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로라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로라에서 일단 과금이 발생하잖아요. 그거로 이제 싱플러그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아까 케이스 3에서 네. 스마트폰이랑 직접 연결 하잖아요. 네. 그 서브스크립션 해놔도 앱을 닫으면 네. 서브스크립션 그 메시지 못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앱을 닫고 있는 동안에는 데이터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때 뭐 MQTT로 하실 경우에 뭐 그 백그라운드로 MQTT가 돌아가게 해놓았다라고 하면은 일단 받긴 받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서브스크립션 못 네. 받았는데 그걸 서버에 쌓아두고 있다가 한 번에 보내고 이런 건 아니에요. 띵플러그에서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MQTT는 잘 모르겠는데 HTTP 같은 경우에는 띵플러그 쪽에서 푸시를 해줬어요. 그럼 이제 나의 앱 서버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205K가 됐던지 뭐 404가 됐던지 리턴을 하잖아요. 그 리턴이 없다라고 하면은 띵플러그 쪽에서 다시 한번 푸시를 해주는 게 있는데, MQTT는 그거를 제가 확인 안 해봐서. 네. 저도 약간 조금 이제 네. 비슷한 질문인데 비슷한 번 같은 경우 이제 상용 방에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그 실제 그 싱플러그에 실제로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의 그 가입자의 네. 기업의 그 데이터 지금 현재 보관 주기가 이제 4주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뭐 만약에 앞에 말씀 스마트폰처럼 어떤 하나의 뭐 스마트폰 앱 경우에 만약에 실제 어떤 백그라운드로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돌아가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없다라고 하면은 네. 실제 MQTT로 실제적으로 만약에 토픽을 가입하고 있지 않은 별도 어떤 만약에 뭐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면 무조건 이제 4주가 지난 이제 실제 이제
4주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 다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없어진 그런 좀 네,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데이터에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뭐 싱플러그에서 그거를 뭐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 데이터가 거기에 왜 저장돼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렇게 4주가 지나면 아예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상용 서버는 뭐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아예 없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MQTT가 HTTP보다는 이제 가벼우니까 네, 그런 장점도 있죠. 그런 장점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계속 MQTT랑 HTTP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분류를 해놓은 이유는요. 일단 구조 자체가 HTTP 같은 경우에는 푸시를 받는 과정에서 싱플러그가 클라이언트가 되겠고요. 내 앱 서버가 서버 개념이에요. 그래서 싱플러그가 나 쪽으로 계속 푸시를 해주는 거죠.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보내주면은 내가 그거에 대한 이제 응답을 보내는 구조가 되는데 MQTT 같은 경우에는 반대거든요. 반대로 내 앱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요. 싱플러그가 MQTT 서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커넥션이 누가 커넥션을 하는지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서 구분을 해놓은 거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해주신 뭐 MQTT가 프로토콜 자체가 가볍다라는 장점도 있죠. 실제로 로라에서는 네트워크 서버에서 싱플러그 리소스를 만들고 데이터 보낼 때 MQTT를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여기 보시면은 네, 이게 디바이스 등록을 끝난 다음에 일어나면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제어 정보라고 되어 있어서 MQTT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네트워크 서버에서 이 디바이스에 대한 뭐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뭐 커넥션을 유지를 할 때 MQTT를 사용한다는 의미거든요. 아까 네. MQTT가 네, 단말이 서버라고 했어요. 아니요, 단말 푸시할 때 어느 쪽이 서버라고 했어요. MQTT에서 그 서버는 싱플러그 쪽이 이제 MQTT 서버 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개발한 앱 서버 쪽이 MQTT 클라이언트가 되겠고요. 네. 저 그 앱에서 싱플러그로 연결되는 연결이 최대 몇 개까지 허용이 되는 앱에서 싱플러그로 연결되는 거요? 네. 뭐 음, 센서를 여러 개 이렇게 네. 뿌려놓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개라고 하면은 네. 그 하나의 저 앱 장치로 100개 그 센서 장치를 다 모니터링이 가능한 건가요? 되겠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서브스크립션이잖아요. 근데 서브스크립션 등록을 할 때 100개의 디바이스를 뭐 하나의 서버 쪽으로 다 뭐 그쪽에서 다 받겠다라고 세팅을 해놓으면은 100개의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가 다 오겠죠. 그럼 별도의 뭔가 이렇게 네. 뭐 그 제한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일부러 돈 제한 돈을 적게 내면은 그 뭐 10개만 허용해 준다든지 그런 게 없다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디바이스 100개에 대한 정보를 네.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받을 수 있는지 100개가 맞죠? 다 싱플러그로 이렇게 네. 데이터를 계속 밀고 있는 거죠. 네. 하나의 앱으로 다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연결에 제한이 있냐 궁금했던 거예요. 네, 그거는 여기가 지금 네,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없습니다. 네.